불행은 결코 혼자서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피렌체의 시련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피렌체 경기에 쐐기를 박는 사건은 자연으로부터 왔습니다. 1345년과 1346년 토스카나 지방은 엄청난 홍수 피해를 입었고, 이는 1447년의 대규모 기근으로 이어졌습니다. 곡물 가격이 상승하자 도시 시민들에게 공급할 식량을 조달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할 목적의 공채 규모가 더 커졌고, 적은 규모의 식량을 수입하기 위해서도 공화정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써야 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하지만 최악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상태였죠. 1348년 여름 피렌체에는 흑사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전염병은 중앙아시아에서 발원해서 비단 교역로를 따라 1347년 항구 도시인 제노아에 상륙한 바 있었습니다. 1347년부터 1352년 사이 엄청난 죽음이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흑사병에 걸리면 겨드랑이, 목, 사타구니, 림프절이 아주 고통스럽게 부어오르는 증상을 보이는데 보통 닷새 정도 계속되고 이때 치사율이 70-80%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흑사병이 창궐했던 원인이 예르시나 페스티스라고 하는 박테리아를 옮기는 벼룩들이 기생하는 쥐들에게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죠. 이 쥐벼룩들은 쥐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접촉 빈도가 잦을수록 잘 퍼졌겠죠. 그래서 흑사병의 제한적 배양지는 선박들이었고, 피렌체같이 인구가 조밀하고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도시 인구들이 흑사병의 표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때 이제 그 중세 유럽에서는 고양이들을 많이 잡았다고 합니다. 고양이들이 마녀의 화신이다 이래가지고 고양이들을 많이 잡는 바람에 고양이들이 없어지니까 이제 쥐가 창궐하게 됐고, 이 쥐가 이제 쥐벼룩을 퍼뜨리는 그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됐던 거죠. 자, 어쨌든 피렌체 같은 경우에 도시 인구가 불과 수개월 만에 8만 명에서 4만 5천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를 에워싼 주변 지역이 거의 절반이 초토화되었죠. 피렌체와 그 경제에 대한 철저한 파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1340년대 이전에 약 2세기에 걸친 피렌체의 상업적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손쉽게 신용을 조달할 수 있게 됐고, 또 금화와 은하 사이 유리한 교환 비율과 같은 또 교역 조건, 무역 결제 조건이 이제 좋았고,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값싼 생산 노동력,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상업적 성공의 요인이었었는데, 이런 조건들이 1340년대에 가공할 자연재해, 전염병, 이런 재앙 앞에서 날아간 것입니다. 지난번에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대공황과 흑사병을 거치면서 피렌체 전반적으로 경제도 변화되었고, 또 사람들의 사고방식, 소비 패턴, 이런 것도 다 급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금융의 몰락, 교역 거래 조건이 악화는 기업들과 사람들, 경제 체제에 단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향은 흑사병이 남긴 후유증에 비하면 사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흑사병은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복잡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당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흑사병은 완전한 재앙이었다.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그 영향은 재앙과는 거리가 멀었다. 흑사병은 요약하자면 잔혹한 디플레이션의 사슬을 끊어주었다. 자본액이 갑작스러우면서도 급격하게 감소된 이후 현금 잔고가 비정상적으로 많아졌고, 이 현금들은 저축되지 않았다. 생존자들 사이에서 떠돌던 일반적인 분위기는 소비적 무드였다. 인구 한 절반이 사라지면서 경제 상황은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되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의 자산이 소수의 생존자들에게 상속된 셈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자산은 증가했습니다. 부자는 더 부해졌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들 역시 상대적으로 자산은 늘어났습니다. 흑사병이 가져온 모든 변화들 중에서도 가장 흥미있는 것은 기본적인 삶의 태도에서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많아진 자산을 불확실하고 짧은 인생을 위해서 저축할 이유가 없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염병이 이제 남은 전염병들이 또 주기적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고 실제로 또 주기적으로 그런 크고 작은 전염병들이 돌곤 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생존자들은 소비를 하는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사치스럽게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관심, 미래를 전망하고 계획하고 이런 준비하고 이런 것보다는 당장의 필요와 욕구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난 거죠. 소비가 생산을 대체했고 저축률이 떨어지고 신용을 받아서 뭐 투자를 한다 그런 생각들은 거의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치가 새로운 필수가 되었고 생산적인 투자 대신에 투기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사치는 나중에 사보나로라고 하는 신부에 의한 종교개혁의 선구적인 그런 움직임도 또 가져오게 됩니다. 어쨌든 거시적인 관점에서 잠재적으로 일어날 결과들에 대한 고려 없이 단기적 결과에 광분하는 그런 사조가 유행처럼 이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노동자들의 삶도 좀 달라졌어요. 노동자들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생산도 이제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제 노동자들이 절반가량 줄어들었지만 한계 수익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점점 더 생산 요소를 투입한다고 해서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제 비효율성이 커진다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비효율성이 오히려 사라짐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절대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이들이 생산하는 양은 1인당 생산량은 그보다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결과가 빚어졌냐? 노동자들의 절반가량만 고용의 기회를 얻었고 직업을 갖게 됐고 또 이들 노동자들 중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직종에만 몰리게 되면서 산출량 손실은 대신 이제 최소화되었습니다. 흑사병 이후 단기적으로 보면 수년간은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올랐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후세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걸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귀해짐에 따라서 인상된 임금은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었겠죠. 심지어 자산이라고는 일체 물려받지 못한 농부라도 흑사병 이후에는 실질 수입의 증가를 경험을 했고 더 부유해졌습니다. 특히 이제 수요가 급증한 것이 비단이라 그랬죠. 비단의 경우에 한층 이게 전문적으로 특화된 업종이기 때문에 제조 공정이 단계별로 숙련된 노동자들을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은 이제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었을 뿐더러 또 노동자들 자신이 흑사병 이전 시대처럼 오랫동안 고강도의 어떤 육체적 노동 이런 것들을 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인구 분포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됨에 따라서 노동자들과 소규모 길드들이 점차로 이제 경제적 및 정치적 힘을 얻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동자들 실질 임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인 것이라고 보면 피렌체 경제에 미친 그 흑사병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기적인 결과와 장기적인 결과가 이제 달랐습니다. 단기적으로 흑사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부를 회복시키고 1인당 GDP를 이제 높여준 셈이죠. 이렇게 됨으로써 금융과 교육에서 좀 이렇게 불리하게 됐던 약간 경제 침체를 겪던 그런 분위기를 이제 일신하는 그런 경기 위축을 상쇄시킨 그런 영향, 이제 긍정적인 영향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살았던 수년간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 시기를 뭐 평화롭고 부유하고 번창했던 그런 시기로 회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평화가 과거의 상업혁명을 이뤄냈던 조상들에 이루어졌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의 부가 흑사병의 희생자들로부터 결국 많이 죽었기 때문에 1인당 GDP가 살아남은 자들에게 많이 증가되었다, 상속되었다. 이런 사실을 또 아마도 까맣게 잊을 것이었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피렌체의 경제 토대의 변화가 불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흑사병 이후로 피렌체는 과거 이태리 반도는 물론 유럽에서 누렸던 어떤 선도적인 경제적 지위를 다시 되찾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역사가 샤를 드라 롱시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 시기를 피렌체 노동자들의
살찐 소떼의 시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살찐 소들은 성경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이집트의 바로 왕, 그러니까 파라오죠. 파라오가 한 번은 꿈을 꿨는데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7마리의 살이 아주 통통하게 오른 그런 살찐 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살찐 소들 다음에 아주 바짝 마르고 볼품없는 소들이 올라와서 이 살찐 소들을 잡아먹는 겁니다. 소가 이제 소를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찜찜해서 이 파라오가 꿈을 꾸고 나서 그것도 이제 꿈을 두 번이나 꿨다고 합니다. 연속적으로 이런 꿈을 꾸니까 이상해서 자기 주변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뭐 그 당시에 있는 여러 그 이집트 종교의 제사장들이나 마술사들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 꿈이 무슨 의미냐 그렇게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을 못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민족의 청년이 이 꿈을 해석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요셉은 살찐 소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집트에 다가올 7해의 풍년 그리고 바짝 마른 소들은 풍년 이후에 찾아올 7해의 흉년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7해 흉년이 7회의 풍년이 올 때 다음 해에 올 흉년에 대비해서 미리 그런 곡식들을 저장하고 흉년에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조언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이제 요셉이 바로 왕의 그 신임을 얻고 이집트 아주 중요한 자리에 오른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이야기를 그 프랑스의 역사가가 쓴 겁니다. 바로 이제 이런 의미인 것이죠. 피렌체 노동자들이 흑사병 이후에 잠깐 그들의 노동력이 고평가를 받고 실질 임금이 올라가고 이랬는데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피렌체 도시국가 전체가 이제 이런 잠깐의 어떤 풍요로움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시기로 이제 들어간다. 어려운 시기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의 풍요로운 시대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찐 소떼 시절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이 시기를 이제 대충 보면 1350년에서 1360년대 말 한 약 20년 가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뭐 괜찮아 보이는데 안으로 보면 피렌체 경제 전반적으로 썩 유리하게 여러 가지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안정된 경제 여건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는데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부와 여유를 즐겼지만 살찐 시절이 가져온 결과는 서서히 이제 누적되어서 언젠가는 이제 비용으로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서 늘어난 것이 피렌체의 그 공채였습니다. 공적 부채가 서서히 증가했는데 이때가 다른 시절에 비하면 상당히 괜찮은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채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전반적으로 도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시민들이나 모럴 해저드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시가 재정 지원을 하는 그 공공부채 이거는 1343년에 한 60만 플로린 정도의 규모였는데 1364년 한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150만 플로린 2배 반 정도 이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 시기에 이렇게 이제 공채가 늘어났다. 피렌체 정부가 지고 있는 그 부채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피렌체가 어떤 사회경제적 상태를 경험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후세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죠. 물론 이런 공채가 단지 도시국가 시민들의 어떤 흥청망청한 그런 삶을 위해서 쓰인 것은 아니고 그것만을 위해서 쓰인 것은 아니고 외부적인 요인들 특히 이제 밀라노 같은 이웃 도시 국가들과의 싸움 뭐 이런 데 필요한 군비 조달을 위한 목적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어쨌든 피렌체의 공공부채가 늘어나는 그 과정이 하나의 피렌체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상징적으로 그 공채 증가를 둘러싼 이 현상이 흥미롭습니다.